안녕하십니까,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주 45년차 잠실주공 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요, 언제나 수도권 아파트 전체 상승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21년 모두 재건축 상수세가 과열로 연결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급등하면 예외 없이 일반 아파트 가격 급등하니까 계속해서 재건축 규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건축 규제 강화해서 공급을 줄이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건축이 미워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급등이 전체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고리에 항상 트리거가 재건축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증가 효과는 13년 뒤지만 당장 아파트 불안되는 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규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현재 기준금리 1.25%입니다. 여전히 저금리예요. 저금리 맞아요. 대출 받으려는 차주한테만 고금리 상황이지 여전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금리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 수요도 감소됐지만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을 움켜쥐려고 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어진다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1.75%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값 급락을 강조하는 쇼킹 부동산, 내년에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한 번은 꿈틀댈 수 있거든요. 그 꿈틀이 무엇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변화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과거의 전례가 많기 때문이죠. 부동산에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건축 아파트가 동시 호가 올려버리고 실제 거래가 좀 체결돼 버리면은 이거 의외로 부동산 시장이 반전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월 16일 재건축 시장에 빅뉴스가 터집니다. 바로 서울시가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건소위원회에서 잠실조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과 경관심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이죠. 이 계획안이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그 안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습니다 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얘가 2014년 12월에 조합 설립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음아파트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도 기대가 커집니다. 당연히 잠실조공 5단지처럼 사업 추진을 제때제때 할 수 있게 해주겠구나. 당연히 이것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건축 호가가 빠르게 상승했고, 야,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잠실조공 5단지 아파트 흐름을 좀 볼게요. 2월 16일 기준 가장 큰 면적 기준으로 최저가 매물이 31억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31억 원 동일합니다. 작은 면적도 똑같아요. 28억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기대감이 높아졌던 음아파트 역시 동일해요. 자, 전용 76제곱미터 기준으로 음아파트는 23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22억 9천으로 오히려 1,000만 원 떨어졌어요. 자, 대형 면적 같은 경우는요 26억이었는데 26억 5천원 소폭 올라갔지만 이것도 호가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조만간 26억대 맞춰질 것 같아요. 자, 언론들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재건축 단지 중개업소들 거래 절벽 여전하다, 규제, 금리가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잠실조공 5단지 인근의 제2중개업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의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한 건도 오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수건 소위 통과가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전히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언론에서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집값이 못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언론들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약간 사람 탓, 규제 탓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저는 금리와 연관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냐면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50%까지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거든요. 이걸 언제 환수한다? 준공 시점에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있죠. 안 그래도 재건축 사업하면서 추가 부담금 리스크가 큰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것 때문에 안 산다고 봤던 거죠. 조만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과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왜? 기존에 납부한 단지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자,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금 잠실조공 5단지랑 음마아파트 모두 다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정됐다가 현재 연장됐죠.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면요, 2년 이상 실거주자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은 매수자도 축소시키지만 공급도 축소시켜요. 전세 낀 상태에서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 대부분 갭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데 갭 투자자들이 못 파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 자, 그런데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격이 못 올랐다는 거는 제한된 공급에서도 수요자가 안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시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수요 급감에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러면은 음마아파트든 잠실조공 5단지든 15억 초과 아파트라서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니까 오로지 내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산가들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 자산가들의 재산이 대부분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몬테크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자, 현재 1.25%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세 차례 올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2.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내가 목돈을 이제 부어놓고 장기간 신축 아파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개념인데 그 장기간 동안에 다른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은 이렇게 비유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는 기술주다. 여기에 음마아파트 40% 폭락로까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대놓고 과거에 음마아파트 40% 폭락한 적이 있지 않냐. 앞으로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 이후에 음마아파트가 10% 이상 하락했거든요. 문제는 아직 금리 반도 안 올렸어요. 올해 2% 올리고 내년에 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이슈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지금 사놓는 게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매수자들도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더 낮은 가격에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은 또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올 거예요. 악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4월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게 유력해요. 2월 CPI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3월달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4월달에 저는 무조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과세 기준일 악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 악재 이슈죠. 특히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이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재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재건축 규제, 대표적으로 초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분당 신도시나 평촌 그리고 일산 등에서는 용적률 완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들도 용적률 완화 수혜 기대감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기나 말기 재건축 사업장은요, 지자체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중앙정부보다. 아무래도 초기 재건축 단지 이제 가격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 부분 그리고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된 부분 규제 완화 부분도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에 대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로 보세요? 내릴 거로 보세요?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선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면 2024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시기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2023년의 부동산 시장 하락은 전 막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 리스크를 키우고 급락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 하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약세장이에요. 이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락할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이 아닌 거예요. 공급적인 측면 하락은 언제다?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내년부터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부동산 가격 하락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